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은숙입니다.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74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손자를 위해 10년간 학비를 대줬는데 이제는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을 손자 교육에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정태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정을 잘 돌봤습니다. 우리는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외동딸 수진이입니다. 수진이는 지금 48살입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제 손자 민혁이입니다. 올해 28살입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사위 이준호는 의사였습니다. 좋은 집안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살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손자 민혁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딸네 집에 갔습니다.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손자를 돌봤습니다. 민혁이는 정말 예쁜 아기였습니다. 까만 눈망울에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기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가 돌이 되었을 때 돌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저는 금반지를 선물로 줬습니다. 남편이 제게 줬던 반지였습니다. 우리 민혁이 건강하게 자라라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우리 손주인데. 민혁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말도 빨리 배웠고 걸음마도 금방 뗐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딸네 집에 갔습니다. 민혁이를 보러 가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민혁이가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혁이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 좋지. 그런데 학비가 좀 비싸요. 얼마나? 한 달에 200만 원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치원비가 200만 원이라니. 그렇게 비싼데 보내야 해. 요즘 애들은 다 가요 영어 교육이 중요하대요. 하지만 너희 형편이 되니? 사실은 좀 부담이 돼요. 준호 오빠 병원이 요즘 어려워서. 그래. 어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자 교육이라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그게 얼마나 필요한데? 1년 치면 2,400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을 일시불로 내면 할인해 준대요. 2천만 원이면 돼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낼게.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괜찮아, 손주 교육인데 뭐. 며칠 후 저는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찾아 수진이에게 줬습니다. 민혁이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도 함께 갔습니다. 민혁이는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가 민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혁이 이제 초등학생이네. 저는 민혁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별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자 수진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민혁이 영어 학원에 보내려고 해요. 학원에? 네,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한대요. 학교에서 안 배우니? 배우긴 하는데 부족하대요.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요. 그렇게 비싸. 1대1 수업이라 그래요. 꼭 그렇게 비싼데 보내야 해. 어머니, 민혁이가 영어를 잘해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저는 매달 150만 원씩 수진이에게 보냈습니다. 민혁이는 영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이 되자 수학 학원도 다녔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4학년 때는 과학 학원 한 달에 80만 원. 5학년 때는 논술 학원 한 달에 120만 원. 6학년 때는 중등 선행 학습 한 달에 200만 원. 저는 매달 평균 500만 원 정도를 수진이에게 보냈습니다. 1년이면 6천만 원, 초등학교 6년이면 3억 6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제가 일하며 모은 돈 모두 손자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민혁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번에는 학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영어학원 200만 원, 수학학원 200만 원, 과학학원 150만 원, 논술학원 150만 원. 한 달에 7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저는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민혁이 학원비를 댔습니다. 수진아, 이제 너무 힘들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아요. 하지만 나도 돈이 없어. 준호 오빠 병원이 안정되면 갚을게요. 정말? 네, 약속해요. 저는 수진이를 믿었습니다. 딸이니까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혁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특목고에 입학했습니다. 외고였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손자가 특목고에 가다니. 하지만 학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이제 못 도와줄 것 같아. 어머니, 왜요? 나도 이제 돈이 없어. 어떻게 그래요? 민혁이는요? 미안해. 민혁이가 공부 못하면 어떡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그럼 학원을 줄이든지. 그럼 다른 애들한테 뒤처져요. 하지만 나도 이제 없어. 어머니, 제발요.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더 도와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네, 알았어요. 저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민혁이 학비를 위해서였습니다. 민혁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혁이는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10년간 학비를 댄 보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대학 붙었어. 민혁이가 전화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 민혁이 고생했어. 이제 대학 가면 편하겠지. 그럼 공부 열심히 해. 네, 할머니. 저는 행복했습니다. 손자가 좋은 대학에 가서. 입학식 날 저도 참석했습니다. 민혁이는 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민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 우리 민혁이 대학생 됐네.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알아요. 그런데 민혁아. 네, 용돈은 있니? 아빠가 주세요. 그래, 다행이네. 민혁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혁이 등록금이 있어요. 등록금. 네, 한 학기에 500만 원이요. 그건 너희가 내야지.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요. 하지만 나도 이제 정말 없어. 어머니 제발요, 이번만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주마. 고마워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네, 알겠어요. 저는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도 4년 동안 총 4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민혁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저도 갔습니다. 할머니 민혁이가 달려왔습니다. 축하해, 우리 민혁이. 고마워요, 할머니. 이제 취직해야지. 네, 열심히 구직 활동할게요. 할머니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좋은데 취직해야 해. 알아요. 민혁이는 웃었습니다. 민혁이가 졸업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취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민혁이 취직은 어떻게 됐니? 아직이요.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요즘 취직이 어렵대요. 그래도 명문대 나왔잖아. 경쟁이 심해요. 민혁이는 뭐 하고 있니?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공무원 시험 준비한대요. 공무원. 네, 안정적이잖아요. 그래, 좋지. 근데 어머니. 왜? 학원비가 좀 들어요. 또. 네, 공무원 학원이 비싸대요. 얼마나? 한 달에 200만 원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정말 없어. 어머니, 이번만이요. 맨날 이번만이라고 하잖아. 정말 이번만이에요. 민혁이 공무원 되면 다 갚을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1년만이야. 고마워요, 어머니. 저는 1년 동안 2,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는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수진아, 민혁이 시험 떨어졌다며? 네, 아쉽게 떨어졌대요. 그럼 이제 취직해야지. 다시 준비한대요. 또. 네, 이번에는 꼭 붙는데요. 하지만 나 이제 진짜 없어. 어머니. 미안하지만 이제 못 도와줘. 어머니, 어떻게 그러세요? 나도 살아야지. 민혁이는요? 민혁이는 스스로 해야지. 수진이는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도와준 게 뭐예요? 뭐라고? 민혁이 학비 됐다고 은혜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이제 내가 힘들다는 거야. 우리는 안 힘들어요. 너희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어. 어머니는 연금 있잖아요. 연금으로는 생활도 힘들어.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슬펐습니다. 딸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수진이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혁아, 할머니야. 아, 할머니. 잘 지내니? 네. 엄마는? 바쁘세요. 그래, 공무원 시험 준비는 잘 되니?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제 시험이야? 다음 달이요. 그래, 열심히 해. 네. 민혁아, 할머니가 그동안 학비 많이 도와줬지. 네, 고마워요. 나중에 갚아야 해. 네, 알아요.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니? 시험 붙으면요. 그래, 꼭 붙어야 해.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민혁이는 갚을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혁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혁아, 시험 잘 봐, 할머니가 응원해.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2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수진아, 민혁이 시험 어떻게 됐니? 떨어졌어요. 또, 네,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다시 준비한대요. 또, 네, 수진아, 이제 취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머니는 민혁이가 공무원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자꾸 그러세요? 민혁이도 28인데 이제 돈을 벌어야지. 공무원 되면 벌어요. 언제 될지 모르잖아. 올해는 꼭 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10년간 학비를 댔는데 간섭이라니.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은수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민혁이 일로 걱정이야. 알아.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돌려받아야 해. 하지만 딸인데. 딸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야. 알아요. 그 돈으로 노후를 살아야 해. 하지만 손주인데. 손주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여보, 제발 돈을 받아내. 어떻게? 법적으로 해. 법적으로요. 응, 증거를 모아. 무슨 증거? 송금 기록, 문자, 메시지, 모든 걸 모아. 그리고요.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요. 응, 법으로 해결해. 하지만 딸인데. 내 인생을 망치게 하면 안 돼.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도 알아야 해. 세상이 공짜가 아니라는 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뭐가? 딸이랑 싸우는 게. 싸우는 게 아니야. 내 권리를 찾는 거야. 하지만 은수가 너 이대로 살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봐. 지금 내가 사는 집은 월세방이에요. 맞아, 내 집은 어디 갔어? 팔았어요. 민혁이 학비 때문에. 그리고 내 저축은 없어요. 다 썼어요. 연금은 그것만 남았어요. 이대로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아야 해. 알겠어요. 꼭 해. 네. 그리고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10년간 보낸 돈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2천만 원, 초등학교 3억 6천만 원, 중학교 2억 5천만 원, 고등학교 3억 6천만 원, 대학교 4천만 원, 공무원 학원 2,400만 원, 총 16억 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6억 원을 손자에게 썼다니. 제 평생 재산보다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썼을까? 집도 팔고 대출도 받고 연금도 다 썼구나. 저는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송금 기록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직원이 두꺼운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이게 다예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수진이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메모란에는 민혁이 학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가 학원비를 요청한 문자들.
제가 송금했다고 답한 문자들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의 통화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10년간 수백 통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가족 간 금전 분쟁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손자 학비를 10년간 됐는데 돌려받고 싶어서요. 얼마나 주셨습니까? 16억 원이요. 김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16억이요? 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송금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증여 취소요? 네, 조건부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무슨 조건이요? 손자가 성공하면 갚기로 했다는 조건. 하지만 그런 약속은 없었어요. 구두 약속도 인정됩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문자에 갚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보세요. 김 변호사가 문자를 가리켰습니다. 꼭 갚을게요. 이 문자가 증거가 됩니다.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50% 정도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가족 간 소송은 어렵습니다. 왜요?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볼 만하죠. 네,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승소하면 성공 보수가 있습니다. 얼마나요? 받아낸 금액의 10%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6억의 10%면 1억 6천만 원. 비싸네요. 하지만 16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를 쓰시죠.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장이 작성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원고 정은숙, 피고 강수진, 민혁이, 이준호. 청구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억 원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 원고는 피고 강수진의 모친이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피고들을 위해 총 16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피고 민혁이의 교육비 명목이었다. 원고는 피고들이 민혁이가 성공하면 갚을 것이라는 조건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피고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한다. 저는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소송을 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제출하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진이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이게 뭐예요? 뭐가? 소장이요, 법원에서 왔어요. 아. 어머니가 저를 고소했어요. 고소가 아니라 소송이야. 무슨 차이예요? 민사소송이야.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도 살아야지. 저를 법원에 세우시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는 거야. 무슨 권리요? 16억을 돌려받을 권리.
16억이요. 수진이가 놀랐습니다. 그래, 내가 10년간 그만큼 줬어. 과장하지 마세요. 과장이 아니야. 은행 기록이 다 있어. 그건 저한테 준 거잖아요. 민혁이 학비로 준 거지. 준 건 준 거예요. 조건부로 준 거야. 무슨 조건이요? 민혁이가 성공하면 갚기로 했잖아. 그런 약속 없었어요. 문자에 있어. 어머니. 수진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어머니, 제발 취소해 주세요. 못해. 왜요? 나도 살아야 하니까. 우리는요? 너희는 젊으니까 벌 수 있잖아. 어머니, 우리 돈 없어요. 나도 없어. 어머니는 연금 있잖아요. 연금만으로는 못 살아.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수진이도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민혁이와 사위 준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민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무표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는 앉았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10년간 피고들에게 총 1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피고 민혁의 교육비 명목이었습니다. 원고는 조건부 증여를 한 것입니다. 민혁이 성공하면 갚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합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송금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피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호사라는 40대 여자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원고가 준 돈은 증여입니다. 조건부 증여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자발적으로 주었습니다. 강요당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는 조건부 증여라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김 변호사가 문자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피고가 꼭 갚겠다고 한 문자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말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갚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어머니, 제발. 수진아, 내 말도 들어봐. 싫어요. 딸아. 전 어머니 딸 아니에요. 수진이는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힘드시죠? 네. 하지만 계속 가야 합니다. 알아요. 다음 재판 준비하겠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딸과 법정에서 싸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누구요? 원고 본인과 피고 강수진입니다. 제가 증언해야 하나요? 네. 무슨 말을 해야 하죠?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실이요? 돈을 준 경위, 조건이 있었는지, 피고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겠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모의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에게 얼마를 주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16억 원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주었습니까? 손자 민혁이의 교육비였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까? 네, 민혁이가 성공하면 갚기로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딸 수진이가 약속했습니다. 언제 약속했습니까? 매번 돈을 요청할 때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피고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을 연습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발적이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을 문서로 작성했습니까? 아니요. 구두 약속입니까? 네. 그렇다면 증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문자가 법적 계약서입니까? 아니지만 그렇다면 증여 아닙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답변하세요. 변호사가 재촉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인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다시 해봅시다. 네, 우리는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2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도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 정은숙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저는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김 변호사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에게 얼마를 주었습니까? 16억 원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주었습니까? 손자 교육비였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까? 네, 갚기로 했습니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딸 수진이가 매번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자발적으로 주신 거죠. 네, 하지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네, 강요당하지 않으셨죠? 아니요. 그렇다면 증여 아닙니까? 하지만 조건이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증인 대답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조건부 증여였습니다. 제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조건을 문서로 작성했습니까? 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구두 약속입니까? 네. 증인 손자를 사랑하시죠? 네. 손자 교육을 위해 기꺼이 도와주고 싶으셨죠? 네. 그렇다면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갚기로 했어요. 그 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인 저는 묻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증인 피고 강수진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수진이가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수진이가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원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셨습니까? 네, 어머니가 기꺼이 주셨습니다. 강요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갚겠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인사말로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약속은 아니었죠. 네, 그냥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이 문자를 보십시오. 어머니 꼭 갚을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갚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냥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 꼭 갚겠다입니까? 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까? 수진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증인 대답하십시오.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지금은 형편이 안 됩니다. 형편과 의무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발적이지만 조건부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럼 왜 매번 갚겠다고 했습니까? 그건 그냥 무엇입니까? 말로만 그런 거였어요. 말로만이라고요? 네, 증인 당신은 어머니의 전 재산을 받아가고도 갚을 생각이 없습니까?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그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저희도 살아야 해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진이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저는 어머니 딸이에요. 알아. 그런데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지. 저희는요? 너희는 젊잖아.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돈 벌 수 없어. 너희는 벌 수 있고. 저희도 벌기 힘들어요. 그래도 일할 수 있잖아. 어머니도 연금 있잖아요. 연금만으로는 못 살아. 저희는 연금도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지. 어머니, 수진아. 저는 어머니를 이해 못하겠어요. 나도 너를 이해 못해.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혁이. 저는 놀랐습니다. 민혁이가 왔다니. 문을 열었습니다. 민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민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할머니 소송 취하해 주세요.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취하. 네, 그럴 수 없어. 왜요? 내 권리야. 무슨 권리요? 내가 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 할머니가 주신 건데요. 조건부로 준 거야. 무슨 조건이요? 내가 성공하면 갚는 조건. 그런 조건 없었어요. 있었어. 내 엄마가 약속했어. 엄마가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거짓말이야. 할머니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민혁아. 저는 할머니가 믿어지지 않아요. 뭐라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이러세요?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 돈을 돌려받고 싶은 거야. 할머니가 주신 건데요. 조건부로 준 거라니까. 저는 그런 조건 몰랐어요. 내 엄마가 알아. 엄마 일이잖아요. 너도 알아야지. 왜요? 내가 받은 돈이잖아. 저는 학생이었어요. 그래도 알아야지. 할머니 저 그냥 공부했어요. 알아.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 고마워요. 고마운 걸로는 안 돼. 그럼 어떡해요? 갚아야지. 저는 돈 없어요. 벌어서 갚아. 언제요? 천천히라도. 16억을 어떻게 갚아요?
천천히 갚으면 돼. 불가능해요. 가능해 일하면 돼. 저는 아직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에요. 그만둬. 네, 공무원 시험 그만두고 취직해. 하지만 저는 미녀가 너 이제 28이야. 알아요. 취직할 나이야. 하지만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그건 내 욕심이야. 욕심이요? 응, 할머니 돈으로 내 꿈 이루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저는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는 이제 그만해. 왜요? 돈 벌어야지. 할머니. 미녀가 할머니 말 들어. 싫어요. 뭐라고?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내 인생. 내 인생은 할머니 돈으로 만들어진 거야. 저는 알아 네가 노력했어. 하지만 그 노력을 가능하게 한 건 할머니 돈이야. 할머니는 왜 이러세요? 나도 살아야 하니까. 할머니는 연금 있잖아요. 연금만으로는 못 살아.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일해서 벌어. 저희도 힘들어요. 나는 더 힘들어. 민혁이는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실망했어요. 나도 너한테 실망했어. 저는 이제 안 올 거예요. 그래 오지 마. 할머니. 나가. 민혁이는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최종 변론 날이 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도 와 있었습니다. 민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닙니다. 노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원고는 10년간 손자를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집도 팔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원고는 월세방에서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고는 조건부로 돈을 주었습니다. 피고 강수진은 매번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를 법정에 세워 다시 한번 상처를 주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에게 정의를 주십시오. 원고가 여생을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피고들은 점수입니다. 이래서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늙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원고에게 16억 원을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하십시오. 이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감정적입니다.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원고는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증여입니다. 원고는 조건부 증여라고 주장하지만 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약속이라고 하지만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갚겠다는 말은 단순한 인사말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할머니입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손주 교육을 위해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원고는 나이가 많아 힘들다고 하지만 연금이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의사인 이준호는 병원 경영이 어렵고 강수진은 실직 상태이며 민혁이는 취업 준비 중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16억 원을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2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주일은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승소할까, 패소할까? 승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패소하면 어떻게 하지?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내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은수가 걱정돼요. 뭐가? 판결이요. 괜찮을 거야. 정말요? 응, 내가 오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 판결이 나쁘면 어떡해요. 그래도 넌 최선을 다했어. 그게 중요해.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내가 용기를 낸 게 중요해. 용기요? 응, 너 자신을 위해 싸운 거야. 하지만 딸이랑 싸웠어요. 그것도 일이었어. 필요했나요? 응, 너도 존중받아야 해.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다 희생할 필요는 없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저 외로워요. 알아. 수진이도 민혁이도 안 만나요. 시간이 필요해. 언제까지요? 천천히 회복될 거야. 정말요? 응, 믿어.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요? 응,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감사해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깼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떨려요. 이해합니다. 잘 될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도 법정에 왔습니다. 이번에도 민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는 앉았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2023 가단 12만 3,456호. 증여 취소 청구 사건. 원고 정은숙. 피고 강수진 외 2인.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일부 인용. 그게 무슨 뜻이지? 재판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 이에 대한 이자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저는 놀랐습니다. 8억 원. 16억이 아니라 8억.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10년간 피고들에게 총 16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피고 민혁이의 교육비 명목이었다. 원고는 조건부 증여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단순 증여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째, 원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은 사실이다. 강요당한 증거가 없다. 둘째, 그러나 피고 강수진이 갚겠다고 약속한 문자가 있다. 이는 조건부 증여로 볼 수 있다. 셋째, 하지만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과도하다. 일부는 순수한 증여로 볼 수 있다. 넷째, 따라서 16억 원 중
50%인 8억 원을 반환하라. 다섯째 피고들은 연대하여 책임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8억 원, 16억의 반. 기쁜지 슬픈지 모르겠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일부 승소입니다. 일부요. 네, 전부는 아니지만 절반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요. 네,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재판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일 후 수진이가 항소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이 항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을 해야 합니다. 또 재판이요? 네, 언제요? 3개월 후쯤 시작될 겁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또 3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고등법원이었습니다. 재판장도 바뀌었습니다. 3인의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항소 이유를 듣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심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자발적으로 준 돈입니다. 조건부 증여가 아닙니다. 둘째, 문자에 갚겠다는 말은 인사말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넷째, 피고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8억 원을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항소는 이유 없습니다. 원심은 정당합니다. 원고는 전 재산을 손자에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부당합니다. 원심대로 8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아니, 원심은 너무 관대했습니다. 16억 원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주십시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일이 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은 정당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 저는 안도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8억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복도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8억 원을 어떻게 갚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불가능해요. 천천히 갚으면 돼.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도 갚아야지. 어머니, 수진아, 저는 정말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우리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나도 집 팔았어. 하지만 너도 그래야지.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피고가 돈을 안 갚는데요.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나요? 판결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집이 압류되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시세가 12억 원이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3개월 후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1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돈에서 8억 원이 저에게 왔습니다. 나머지는 은행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수진이 가족은 집을 잃었습니다. 저는 8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8억 원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그만 아파트였습니다. 3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자로 생활비를 보충했습니다. 이제 연금과 이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와는 여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민혁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수진이를 봤습니다. 마트에서였습니다. 수진이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야위어 보였습니다. 옷도 낡아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민혁이었습니다. 민혁아, 오랜만이에요. 그래. 할머니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전화로는 어려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언제 올래? 내일 괜찮으세요? 그래 와. 다음 날 민혁이가 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민혁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위었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와. 민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니? 할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민혁아. 저는 너무 철이 없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저를 키웠는데.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민혁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 저는 지금 취직했어요. 정말. 내 작은 회사지만 일하고 있어요. 잘 됐네. 그리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돈을 내 할머니한테 갚으려고요. 민혁아.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 갚을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정말요? 응. 할머니. 민혁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할지 고민했습니다. 민혁이가 사과했으니 수진이도 만나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 저는 놀랐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혁이한테 들었어요. 뭘? 어머니한테 다녀왔다고. 그래. 저도 사과하러 왔어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어머니 전 재산을 저희한테 쓰셨는데.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한 제가 잘못이에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내 집도 잃고 이사도 다니고. 미안해. 어머니가 왜 미안해요? 저희 잘못인데. 그래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사과해. 하지만 우리 이제 화해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안아줬습니다. 2년 만에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수진이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민혁이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갈 수 있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 좋아. 준호 오빠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사위도. 네, 알았어 갈게.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네 새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가 반겼습니다. 응.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혁이와 준호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할머니 민혁이도 인사했습니다. 응 민혁아.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식사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도와줄게. 저도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부엌에서 수진이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장모님께 폐를 끼쳤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다행이네. 조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천천히 해.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응.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 좋아. 이번 달부터 월급이 올랐어요. 잘 됐네. 할머니한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 식사 준비됐어요. 수진이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잡채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습니다. 많이 차렸네.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준비했어요. 고마워. 많이 드세요.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9이 되었습니다. 수진이와는 자주 만났습니다. 민혁이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돈을 갚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에게 보냈습니다. 5년 동안 6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성의는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응, 무슨 일이니? 저 결혼해요.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축하해. 언제? 다음 달이요. 빨리 준비했네.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니? 간호사예요. 착하고 예뻐요. 그래 좋겠다. 할머니 결혼식에 꼭 오세요. 당연하지. 민혁이는 웃었습니다. 다음 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혁이가 입장했습니다. 신부도 입장했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랑은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혁이가 저에게 왔습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지.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할머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해. 아니요, 빨리 갚고 싶어요. 민혁아. 네, 내가 잘 사는 게 할머니한테 갚는 거야. 할머니.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해. 저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우지 마세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민혁이도 울었습니다. 민혁이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며느리 지은이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인사했습니다. 어왔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고마워하지만 안 그래도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만들고 싶어서요. 고마워. 지은이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습니다. 할머니. 응.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저 임신했어요.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축하해. 감사해요. 몇 개월 됐니? 2달이요. 조심해야겠네. 네, 조심할게요. 민혁이는 알아. 네, 오늘 아침에 말했어요. 뭐래? 엄청 기뻐했어요. 그랬겠다. 할머니도 기쁘시죠? 당연하지, 증손주가 생기는데. 고마워요, 할머니. 뭐가?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할머니가 민혁이 오빠 키워주신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우시면 안 돼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저도 할머니처럼 아이 잘 키울게요. 그래, 잘 키워. 네, 7개월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민혁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기예요. 예쁘네. 닮았죠? 누구를? 저요. 그래, 닮았어. 할머니 안아보실래요? 그래. 민혁이가 아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잘생겼네. 감사해요, 할머니. 뭐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덕분에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행복해서 그래. 저도 행복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1년 후 저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생일 파티 할 거예요. 그래, 좋아. 가족들 다 모을게요. 고마워. 생일날이었습니다. 수진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준호, 민혁이, 지은이, 그리고 민준이. 어머니 오셨어요. 생일 축하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기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생일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80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의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선물이 있어요. 선물. 네. 수진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니? 열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얼마나? 2억 원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2억이.
네, 5년 동안 모았어요. 어떻게? 준호 오빠 병원이 잘 됐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취직했고요. 민혁이도 돈을 모았어요. 다들 열심히 일해서 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아직 6억 남았지만 조금씩 더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아니야.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있어요. 수진아.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우리는 안아줬습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83세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진이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민혁이는 이제 부장이 되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저에게 보냅니다. 지난 3년 동안 7,200만 원을 더 갚았습니다. 총 2억 7,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직 5억 2,800만 원이 남았지만 천천히 갚겠다고 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제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민준이는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뛰어다닙니다. 증조 할머니 민준이가 저를 부릅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놀아줘. 그래, 놀아줄게. 민준이와 놀아주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세요? 뭘? 소송한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정말요? 응, 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힘드셨잖아요. 힘들었지만 옳은 일이었어. 저희한테 교훈을 주셨어요. 무슨 교훈?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요. 당연한 게 없다는 것.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나도 고마워. 뭐가요? 용서해줘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가끔 그때를 돌아봅니다. 10년간 16억 원을 쓴 것. 딸과 법정에서 싸운 것. 집을 압류당한 것. 모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민준이를 안고 있습니다. 증조 할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무한정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애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처럼 한계를 넘어서 주다가 결국 법정까지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부모라고, 할머니라고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